글로벌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죠. JP모간에서 각 국가 점수를 평가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가 매크로 위험지수로 볼 때 신흥국, 선진국 평균보다 낮다는 것입니다. 작년에 그랬던 것처럼 우리 코스피나 이머징 마켓, 중국, 앞으로 5년은 미국 주가보다 더 많이 오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영희입니다. 새 설렘이 가득한 1월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미국이 베네수엘라를 침공했습니다. 글로벌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죠. 과연 이런 사태가 어떻게 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JP 모간에서 나오는 매크로 위험점수로 본 2026년 글로벌 취약성, 이런 자료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물론 국제금융센터에서 이 자료를 요약했기 때문에 제가 국제금융센터 자료를 참조를 했습니다. 우리 경제는 세계경제 풍향계다, 탄광 속의 카나리아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처럼 세계 경제 의존도가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금융시장, 세계에서 어떤 일이 발생하는가에 따라 우리 금융시장도 출렁거릴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보고서도 보면서 우리 금융시장에 대응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변동성이 큰 장이 올해 전개될 텐데요. 계속해서 이런 자료를 보고 여러분들이 자산 배분을 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의미에서 이 자료를 소개해 드립니다. 우선 매크로 위험과 세부 지표를, 여러 가지 지표를 보고 판단하는데요. 물가 압력입니다. 9개 같은 걸 추정해가지고 어떤 나라의 물가 상승 압력이 높냐 낮냐 이렇게 판단하고요. 낮을수록 점수가 낮습니다. 그리고 대수지, 특히 경상수지죠. 그 다음에 재정수지, 국가 부채, 외채, 외환보유액, 정치 불안, 이런 것까지 고려해가지고 JP모간에서 점수를 평가합니다. 종합적으로 평가 결과를 우선 요약해 드리면요. 선진국, 신흥국으로 나누고요. 주요 국가 점수가 다 나와 있습니다. 이 자료를 보면요. 우선 제가 요약해 드리면요. 재정은 선진국이 더 나빠질 거라는 겁니다. 특히 미국 GDP 대비 정부 부채가 120% 넘었는데요. 미국 등 선진국 재정 악화될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탈리아, 프랑스 등 유럽 국가들도 재정이 별로 안 좋은 상태입니다. 신흥국은 재정이 높은 수준, 적자가 지속되지만은 그래도 상대적으로 선진국보다는 나을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평가해 놨는데요. 우리나라 관리는 가능하나 확장 재정 부담이 문제가 되고 있다, 이런 점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부채를 보면요. 정부 부채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 굉장히 낮은 수준입니다. 기업 부채, 가계 부채가 다른 나라보다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가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작년에도 우리 정부가 돈을 썼고 올해도 팽창 예산을 편성해 놓으면서 정부가 계속 지출을 늘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게 관리 가능하나 늘어나는 것은 좀 문제가 된다, JP모간이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그 다음에 정부 부채,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미국 등 선진국들 GDP 대비 정부 부채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신흥국도 경제가 안 좋으니까 정부가 돈을 쓰면서 늘어나고 있는데요. 그런데 상대적으로는 신흥국이 선진국보다 괜찮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GDP 대비 정부 부채가 이제 50% 넘고 있는데 OECD 평균이 100%가 훨씬 넘습니다. 그래서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 우리나라는 양호하다. 그러나 우리나라도 증가 추세에 있다, 이런 평가를 내렸습니다. 그 다음에 대수지 측면에서 선진국은 중립으로 평가했고요. 신흥국은 좀 개선될 것이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우리나라 GDP 대비 경상수지 흑자가 5% 안팎인데요. 이렇게 경상수지 흑자가 많이 나는 나라는 일본, 대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경상수지 흑자가 많이 나고 있기 때문에 대 측면에서, 그리고 외환 보유액, 작년 12월에 약간 줄어들기는 했습니다만은 양호하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플레이션인데요. 선진국은 인플레이션이 조금 낮아지고는 있습니다만 특히 미국 등은 연준이 목표하는 2%를 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흥국은 목표에 근접하고 있고요. 우리 한국의 통화정책 목표가 물가 안정인데 그 목표가 소비자 물가 기준 2%예요. 그런데 작년에 우리 소비자 물가가 2.1% 상승했고
올해도 이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을 것이다. 단지 한국의 그 서비스 물가는 조금 부담스럽다. 이런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치 불안이죠. 선진국 정치 불안이 크다는 겁니다. 특히 미국이 올해 중간선거가 있죠. 여기서 만약에 민주당이 하원을 장악하게 되면요. 민주당이 트럼프 대통령을 탄핵할 것이다. 이런 것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등 선진국은 정치 불안이 상당히 높다. 그다음에 신흥국은 국가별로 좀 차이가 있는데요. 한국에 대해서는 정책 불확실성은 제한적이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요소로 각 국가 점수를 평가하고 있는데요. 이 점수가 높을수록 위험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미국이 1.06으로 굉장히 높습니다. 그 다음에 일본도 0.68로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그리고 신흥시장 평균이 0.20, 그 다음에 선진시장 평균이 0.29, 상대적으로 신흥시장이 선진국보다 낮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나라를 보면은 마이너스 0.35입니다. 굉장히 낮은 수준입니다. 우리나라가 매크로 위험지수로 볼 때 뭐 미국보다도 일본보다 훨씬 낮고 신흥국, 선진국 평균보다 낮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대해서 JP모간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올해 그 자산 배분을 어떻게 해야 될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요. 우리가 채권도 투자해야 되죠. 그런데 JP모간 매크로 위험지수에 따르면요. 선진국 채권은 투자하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비중 축소라고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물론 미국이 기준금리 인하할 텐데 정부 부채가 많기 때문에 미 국채 수익률이 많이 안 떨어질 거라는 겁니다. 상대적으로 신흥국 국채는 좀 투자를 확대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회사채도 선별적으로 좀 접근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달러가 올해도 약세될 가능성이 높고요. 달러가 약세될 때는 미국 주식보다는 우리나라 주가, 그 다음에 신흥국 주가 지수가 더 많이 오릅니다. 그래서 자산 배분할 때 미국보다는 비미국, 우리나라 신흥국 비중을 좀 늘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그 금 가격이 많이 올랐는데요. 금 가격이 많이 오른 것은 한마디로 정부도 못 믿겠다. 중앙은행도 못 믿겠다.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죠. 올해도 그 선진국 정치 불안, 그 다음에 재정 적자 확대, 그 다음에 미국이가 아마 올해 금리를 인하하면서 작년 12월에 양적 축소를 중단했는데 돈을 더 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 가격은 더 오를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그러나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금값이 단기적으로는 가대평가됐기 때문에 어느 정도 조정을 보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앞으로가 달러, 국채 수익률, 그 다음에 주가가 어떻게 될지 이걸 토대로 해가지고 제 생각을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우선 그 달러 인덱스 매크로 위험지수가 높다고 앞서 JP모간이 평가했습니다. 그걸 보면은 달러 인덱스는 하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세계 GDP에서 미국 비중 축소, 미국의 대내 불균형 확대, 그다음에 세계 중앙은행, 특히 중국이 계속 미 국채를 팔고 금을 사고 있습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올해도 달러 약세는 지속될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작년에 우리 환율이 굉장히 높은 수준 유지했죠. 그러나 달러 인덱스가 하락하면은 원화 가치는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환율을 결정하는 게 달러 인덱스, 이한 달러, 엔 달러, 경상수지, 한미 금리차 이런 건데요. 그런데 우리 원달러 환율을 절반 이상, 약 60% 정도를 달러 인덱스가 설명을 해요. 앞서 달러 인덱스가 하락할 것이라고 말씀드렸죠. 달러 인덱스가 하락하면은 원화 가치는 오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작년 말 기준으로 이런 변수에 비해서 평가해 보면 한 11% 정도 우리 원화 가치가 저평가됐었어요. 그래서 올해는 달러 인덱스 하락하고 원화 가치는 오를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달러 인덱스가 하락하면은 금 가격은 오릅니다. 저는 장기적으로 달러 인덱스 하락, 금값 상승 이런 추세로 계속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늘 우리 자산 중에서 10% 정도는 금은 보유하셔야 됩니다. 여러분한테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런데 금값을 결정하는 달러 인덱스, 그 다음에 미
소비자 물가, 미 국채 수익률 이런 거 고려하면요. 단기적으로 금가 가격이 너무 가대평가돼 있어요. 물론 장기적으로는 계속 오를 겁니다. 그러나 가대평가된 것만큼 올해는 작년 같은 급격한 상승은 없을 것 같고요. 약간 조정이나 약간 하락할 수도 있습니다. 하락할 때 금비중을 다시 늘리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금리인데요. 그동안 세계에서 금리를 제일 많이 내린 지역, 유럽 중앙은행입니다. 유럽 중앙은행이 금리를 많이 내렸습니다. 그런데 유로 경제가 다소 회복되고 있습니다. 물가 상승률도 2%를 다소 못 돌고 있기 때문에 유럽 중앙은행은 금리를 더 이상 내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미국이 문제인데요. 지난 12월과 FOMC 점도표를 보면은 미국이 금리를 한 차례 정도 인하할 것이다. 그렇게 미 연준 위원들이 점도표를 찍어놨죠. 주요 IB들 평균치를 보니까 2번 내린다고 그렇게 돼 있는데요. 저는 올해 미국이 AI 투자가 줄어들면서 그다음에 소비 증가세가 둔화되면서 성장률이 많이 낮아지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 3차례 정도 내릴 것이다. 연준의 금리 상단이 현재가 3.75%인데요. 주요 IB들 평균은 3.25인데 저는 3.0%까지 내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3.5에서 2.5%까지 내리고 현재 그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한국은행 통화정책 목표가 물가 안정하고 금융 안정입니다. 사실 물가는 2% 안팎에서 안정되고 있습니다. 올해도 이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계속 동결한 거는 금융 안정 측면이죠. 서울 주변의 아파트 가격이 많이 올랐고요. 그 다음에 환율이 높은 수준 유지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저는 올 하반기로 갈수록 물가 상승률은 2% 안팎일 것으로 보고 있고요. 특히 하반기 가면서는 수출 증가세가 둔화되면서 경제 성장률이 많이 낮아지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산 가격 상승세도 둔화될 거로 보기 때문에 한국은행이 올 하반기에는 2%까지 금리를 내릴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일본은 지난 12월에 기준금리를 0.50%에서 0.75%로 올렸죠. 아마 올해 최소한 1% 이상으로 올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3월에 있을 일본의 춘투가 문제인데요. 지금 주요 IB들이 임금 상승률이 5%를 다소 넘어설 거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일본은행이 금리를 인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올해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관심을 가져야 될 게 미국은 금리 내리고 일본은 올리면서 미일 금리 차가 축소되면서 이런 기대가 한쪽으로 기울면은 엔캐리 트레이드가 청산될 수가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근데 어떻든 올해 미국, 우리나라 금리 내리고 일본은 올릴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계 주요 주가 지수인데요. 작년에 보면은 세계 평균 주가가 MSCI 기준에 따르면 21% 올랐어요. 신흥국은 31%, 선진국은 20% 올랐습니다. 작년에 신흥국 주가가 선진국 주가보다 특히 미국 주가보다 더 많이 올랐죠. 국가별로 보면은 우리 코스피가 76%로 제가 보는 주가 지수 중에 가장 많이 올랐고요. 그 다음에 베트남, 브라질, 홍콩, 대만, 인도네시아, 중국마저도 S&P 500이 16% 올랐는데요. 더 많이 올랐습니다. 재작년 계속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는 거는 이제 달러 인덱스가 하락할 겁니다. 달러 인덱스가 하락할 때는 우리 코스피가 S&P 500보다 상대적으로 더 많이 올랐고 이머징 마켓 주가가 미국 주가보다 더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미국 비중은 상대적으로 축소하시고 우리나라 그다음에 이머징 마켓 비중을 늘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모습을 그렸는데요. 작년에 그렇게 나타났습니다. 문제는 올해 이후인데요. 저는 올해 이후도 마찬가지로 보고 있어요. 앞서 JP 모간이 미국 매크로 위험 지수가 굉장히 높게 평가했는데요. 이런 걸 고려하면 달러 인덱스는 올해도 하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달러 인덱스가 하락할 때는 상대적으로 제가 이 그림에 그려놨습니다. 코스피가 S&P 500보다 수익률이 높다는 거죠. 물론 두 개가 같이 떨어질 수도 있어요. 현재 S&P 500도 제가 보기에는 지나치게 가대평가됐고 우리 코스피도 가대평가 영역에 있습니다. 두 개가 떨어질 수도 있는데요. 떨어질 때도 S&P 500보다는 코스피가 덜 떨어질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떨어졌다 다시 오르겠죠.
오를 때도 S&P 500보다 코스피가 더 많이 오르고요. 이머징 마켓 주가가 S&P 500보다 더 많이 오를 거라는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 개인들이 지금 해외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미국 비중이 지나치게 높습니다. 저는 뭐 작년에 그랬던 것처럼 올해도 미국 주가보다는 비미국 주가가 더 많이 오를 거라 보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미국 비중 좀 축소하시고요. 우리 코스피나 이머징 마켓, 뭐 중국, 작년에 그 인도가 상대적으로 부진했습니다만은 인도, 브라질 주가도 중기적으로 보면 앞으로 5년은 미국 주가보다 더 많이 오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국가별 자산 배분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도 글로벌 금융시장이 변동성이 컸었습니다. 특히 작년 4월에 트럼프가 전 세계 상호 관세를 부과하면서 금융시장, 특히 주가가 급락했었죠. 그 이후로 곧바로 반등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연초에 주식을 사느냐, 4월에 주식을 샀느냐에 따라 가지고 수익률 차이가 크게 날 수밖에 없습니다. 작년에 일부 헤지펀드 수익률이 굉장히 높았었습니다. 이런 사이클을 잘 이용한 것이죠. 연초부터 미국이 베네수엘라를 침공했고요. 또 그린란드 사태 같은 많은 사태가 발생할 수 있고요. 극단적으로는 중국이 그 대만을 공격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보도도 나오고 있는데요. 금융시장 변동성이 커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도 변동성이 큰 시장을 대응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사건이 앞으로도 발생할 텐데요. 이런 사건을 하나하나씩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당장 올 한 해도 미국의 AI 거품이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 그리고 관세 미국 대법원의 판단이 남아 있고요. 미국의 중간 선거가 남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미국 경제뿐만 아니라 전 세계 경제, 우리 금융시장에 영향을 줄 텐데요. 계속 살펴보면서 제가 여러분한테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국제금융센터에서 참 좋은 자료가 많이 나온다. 여러분한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만은 여러분도 그 국제금융센터 회원을 가입하시면요. 뭐 매일 아침마다 그 좋은 자료를 제공해 주니까 이런 자료를 보시면서 글로벌 금융시장 흐름에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